김봉환 전문가는 앞서서 은행 위기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릴 때 불안해하지 마시라.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들으셨던 분들은 그래도 그때 오히려 주식을 꽉 붙들어 매고 현재 수익을 잘 내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의 시장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김봉환 전문가의 전략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그 뒤에 이야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전략보다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진짜 쉬운 진단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 전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예, 64,900원에 15%입니다. 64,900원이요? 네네. 15%. 이번 달에 사셨어요? 아니요, 작년인가 샀는데 이게 단가를 조금 내려올 때 네. 단가를 좀 낮추려고 또 한 5%인가 해서 단가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그 이전에는 좀 더 비싸게 네. 사셨다가 예, 내려왔을 때, 그래서 평균 매수 단가를 현재 65,000원대로 맞춰주신 거고, 예. 28일에 주총이 있었던 날 마음이 좀 철렁하셨을 것 같아요. 예, 주총이 끝나고 나서 너무 예. 폭락을 하니까 예. 대응을 못해서 저는 원래 중기로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중기로. 또 마음이 또 흔들리고 해서 아니면 이게 좋다고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램시마, 아시아, 중남미에도 하고 매출도 좀 증가되는 것 같고 또 서정진 회장님이 복귀 그 기대감에 네.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추가 매수를 했었고요. 또 이게 장기로 봤을 때 거의 한 75,000원 정도 가면 조금 매도를 할까 했는데 또 이렇게 내려왔어. 네. 조금 더 추매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로 그냥 가지고 가서 네. 조금 올라오면은 조금씩 덜어내야 되는지 그게 좀 저희 쓰질 않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예. 가능성은 여러모로 좀 열어두고 계시네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반등 시에 조금씩 비중 축소를 해서 빠져나온 전략을 세워야 될지 당초에는 장기로 보셨다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자, 일단 조금 길게 보시면 문제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서정진 회장님이 복귀를 하셨는데 그 얘기가 그 전부터 얘기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3월 초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료 노출로 이식하기도 했고요. 또 이 셀트리온 쪽이 3, 4합병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좀 뒤로 늦춰졌어요. 7월 달 이후에 상황 봐서 3사를 합병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자, 근데 지금 이 서정진 회장님께서는 2030년 정도에 이 바이오 시밀러뿐만 아니라 신약 매출이 한 40% 정도 되게끔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일단 새로운 먹거리를 계속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 부분들을 본다라면 재료될 만한 게 본다라면 4월 달이나 5월 달 정도에 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그게 지금 미국 쪽에 FDA 쪽에 지금 임상 신청 승인 절차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는 이거 중기로 생각하면 중기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러니까 다음 달이나 4월 달이나 5월 달 정도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 승인이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주가 자체는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투자는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기대감만 이렇게 잔뜩 있는 그런 기업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못 물리면 거의 그 가격 안 오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 숫자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숫자가 잘 찍혀 나오는 그런 기업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좀 15%를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면 비중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조금 나중에 좀 기다리셨다가 상황 좀 봐가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만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장 이게 좀 급하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이쪽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뭐 왔다 갔다 그랬던 자리가 있잖아요. 이런 자리는 그만큼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도 지금 최근도 올라오다가 그쪽에서 좀 저항을 받았고요. 근데 지금 뭐 만약에 4월이나 5월 달 정도에 그 FDA 관련된 부분들이 잘 풀린다라면 뭐 이 좀 매물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도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에요. 뭐 그렇게 되면 일단 아까 시청자님 뭐 75,000원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정도가 2차 저항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 가격대, 지금 현재 고점 찍은 가격대, 최근에 찍은 가격대요. 그 가격은 뭐 좀 이 모멘텀이 된다라면 돌파가 될 거고, 그 이후에는 75,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재 상태에서 추가로 매수한다거나 그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75,000원 정도 가면 뭐 그때 좀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 5월쯤에는 매물대 돌파 가능성 높아서 시청자님이 당초 예상하셨던 75,000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습니다. 장기 투자하다 보면은 별일이 다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 약간은 좀 우울하셨을 텐데 그래도 믿고 가보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에 대한 답을 들어봤고요. 다음 두 번째는 게시판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조수연 캐스터. 네, 유튜브에서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익 IPS고요. 박살내자님 39,550원에 비중 30%입니다.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또 여기다가 블레스님도 조만간 매수가 가능할지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원익 IPS가 35,2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시세 좋았습니다. 오늘 K칩스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이슈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 반도체 클러스터 이슈도 있었고, 이렇게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데 원익 IPS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지 자세한 의견은 이재필 전문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이 원익 IPS도 지금 반도체 관련 섹터들, 이런 섹터들이 좀 가장 좀 투자하기가 좋은 환경이다라는 생각이에요. 뭐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 인텔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줬죠. 그리고 시장 조사 기관들에서 이렇게 조사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한 3분기 정도가 되게 되면 이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한 내용들을 조금 보면 그쪽에서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제 아침에 실적 발표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예상치를 하회했죠. 근데 거기서 다음 분기 전망치를 내놓은 부분들을 보게 되면요, 매출액도 지금 어제 아침에 발표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고, 이 당기 순손실이 1.91달러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0.9달러 정도로 순손실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를 기업에서 내놨어요. 그리고 또 뭐 재고 부분들이 많이 좀 소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지금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보다는 다음 분기가 좋아진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로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마이크론 쪽에서 뭐 추가 감산에 대한 뭐 그런 얘기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업체들도 좀 동참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이 만약에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인위적으로 감산을 안 한다는 얘기지 공정을 전환한다든가 뭐 이렇게 돼서 자연적으로는 감산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이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고생을 많이 시켰잖아요. 그래서 오랜 동안 고생을 시켰기 때문에 뭐 업황이 좀 좋아진다라면 좀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39,000원대 매수하셨으면 한 1년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뭐 작년 한 5월 달 정도? 그때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고생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원익 IPS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실적 부분들도 주가도 빠졌는데 실적은 더 좋아진 그런 종목들도 꽤 돼요. 반도체 섹터에서. 근데 이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재작년보다 작년이 좀 안 좋았습니다. 실적이.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또 좀 저조할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탄력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현재 기술적인 저항선들 이런 부분들은 뭐 39,000원대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그렇게 크게는 없어요. 크게는 없는데 일단 뭐 여기서 단기간에 조금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기간에 대한 조정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게 만약에 뭐 실적 부분들이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면 아마 바로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 근처까지도 갈 수 있었을 텐데요. 그 부분이 약간 아쉬워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 이 반도체 업황들 뭐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라면 당연히 이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좋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쪽에 전공정 쪽에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건설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되게 좀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차분하게 조금 기다려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단 매수하신 가격 이상 뭐 거기 4만 원대 근처 정도 이 정도에는 저항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근처까지 가면 지금 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뭐 이거를 저 전고점을 뚫을지 말지 지금 딱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가격대 가면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뭐 좀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 정도에서 저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요. 그때 분위기 와서 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익 IPS 물론 손실날 종목은 아닌데 그래도 약간의 탄력이 있어서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원금 회복하시면은 그때 다시 한번 좀 연락을 주세요. 여러모로 반도체주도 관심 받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는 좀 약한 감이 없잖아 있어서 이렇게 좀 진단 신청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익 IPS 알아봤습니다. 다음은요. 전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좀 기다리고 계시는데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카카오 게임이요. 카카오 게임즈. 네. 41,000원에 10%입니다. 41,000원에 10%. 오늘 종가하고 많이 다르지가 않네요. 네네. 며칠 전에 샀어요. 며칠 전에. 이 종목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거의 지금 요점 근처 온 것 같아서 샀는데, 네. 향후에 어떻게 될까 해서. 향후에. 향후로 하시면 기간을 어느 정도 보시는 거세요? 그냥 6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아, 4에서 6개월 정도. 그러면 네. 이 종목 계획해 두셨던 목표가가 있으세요? 목표가는 없습니다. 일단은 뭐 너무 내려와서 산 거거든요. 아, 저점 매수한 것 같은데 정말 바닥이 맞는지 앞으로는 확실히 좀 돌아설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네. 예, 잠시만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게임주들 뭐 가끔 파노 얘기 나오면 들썩이 있기는 하는데 추세적으로 오르는 게임주들을 찾아보기가 요즘엔 좀 힘들더라고요. 카카오 게임즈 이분 잘 사셨나요? 자, 이 게임주들이 지금 시장의 관심권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앞에서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얼마 전에 중국 파노 얘기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들썩거렸었죠. 그랬다가 다시 깔아앉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그런 재료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일단 좀 더 큰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저쪽 애플 쪽에서 개발자 컨퍼런스가 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날짜를. 여기 6월 달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자, 그때 MR 헤드셋을 좀 내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자, 이거, VR 헤드셋이나 뭐 다 똑같은 겁니다. MR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건데, 요런 부분들이 어쩌면 이 게임주들 전체에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래도 이 게임을 하게 되면 그냥 이 사각 모니터, 이런 쪽을 보는 것보다 VR 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 이 헤드셋을 쓰고 하게 되면
상당히 입체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저 성장기가 1차 성장기는 그때 PC게임 막 처음에 나오고 리니지 나오고 막 그러면서 PC방에서 뭐 며칠씩 게임을 하다가 사망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때. 뭐 그때가 게임주의 1차 성장기였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2차 성장기는 저 스마트폰이 나오고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앉아서 게임들을 했죠. 그때가 게임주의 2차 성장기였다라고 봅니다. 지금 3차 성장기는 이 헤드셋 관련되는 부분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이 헤드셋이 나오게 되면 게임만 수혜를 보는 게 아니라 뭐 엔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다 좀 수혜를 볼 겁니다. 자, 지금 뭐 현재는 이런 부분들이 보급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수요가 그렇게 없죠. 왜 수요가 없냐 하면 일단 쓰면 좀 어지러워요. 어지럽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쓰고 있질 못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통신 속도하고 뭐 저 액정 저 디스플레이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OLED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또 지금 5G 보급되면서 통신 속도도 어느 정도 빨라졌으니까 뭐 좀 잘 만든다라면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 못 이기는 사람들이 있죠. 애들 못 이기잖아요. 뭐 애들이 뭐 게임 하고 싶어서 컴퓨터 사주고 그래도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사주는 그런 편인데요. 이 헤드셋도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이거 뭐 그냥 저 인강 이렇게 보는데 이걸로 보니까 집중이 잘 안 된다라고 좀 입체적으로 보고 싶다. 나 공부할 때 필요하니까 사줘.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라면 자, 그런 형태로 가게 되면 급속하게 보급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당연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애플이 6월 달이니까 분명히 뭐 그 시기로 이렇게 가게 되면요. 이 게임주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들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 상장하고 난 다음에 별다른 움직임 없이 여기서 한번 이렇게 쭉 올라오고 난 다음에 상장 1년 좀 이후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락하면서 그 상장될 때 가격 당시 그때보다 지금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가격대 자체는 좀 바닥권 근처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일단 뭐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으로 약간 좀 볼 수 있겠죠. 자, 카카오 게임즈가 저 한 3조 4천억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2,800억 이상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 자체가 그렇게 비싼 수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애플 관련된 모멘텀들 이런 부분들이 작용된다라면 뭐 충분히 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일단 뭐 저항선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여기서 뭐 그 헤드셋 관련되는 모멘텀이 있다라면 요 바로 위에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뚫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62평선까지도 그냥 돌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위에는 한 48,000원대 정도의 정고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242평선이 또 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한 48,0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 가면 일단 거기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것도 아니고 나는 굉장히 길게 좀 들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시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헤드셋 모멘텀들 급격하게 보급이 된다라면 주가가 이 정도 수준은 아닐 것 같으니까요. 뭐 그런 거를 보신다라면 길게 들고 가셔도 되는데 아까 뭐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신다라면 한 48,0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유롭게 수익을 거두실 수 있어 보이네요.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네, 예. 명쾌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게임주, 카카오 게임주 살펴봤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시청자분들도 참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여러모로 다각도로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셔서 수익 잘 내시더라고요. 카카오 게임주 저가면서 잘했을까요? 했는데 확실히 수익 내고 갈 수 있는 자리다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게시판에서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조수영 캐스터.
네, 지금 채팅창에서 준호님이 벌써 3월 끝자락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이제 날도 슬슬 풀리고 여행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은 강원랜드부터 상담해 보도록 할 텐데요. 고재관님입니다. 매수가 2590원 8%입니다.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는 중인데 혹시 2%에서 5% 정도 추매해도 괜찮을까요? 올해 내내 끌고 갈 생각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강원랜드가 19,67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리오프닝주들 상당히 강했는데요. 정부 여행비 지원 소식도 있었지만 이번에 항공사들 실적 개선 기대감 나오면서 같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지노 종목인 강원랜드도 실제로 작년에 2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일단 차트 보니까요. 최근에 17,000원대에서 바닥은 확인한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떻게 괜찮을지 자세한 내용 이재필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고향이 강원도 태백인데요. 있던 원래 본가에서 차로 한 20분 정도 그 정도 걸리는 데 위치하고 있는데 예전에 저도 좀 가보고 그랬었는데요. 예전에는 정말 그쪽에 참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자, 근데 이 강원랜드 카지노뿐만 아니라 또 지금 골프장도 운영하고 스키장도 운영하고 그래서 다각도로 좀 잘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원랜드의 경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뭐냐 하면 지금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영업을 못 했으니까요. 당연히 안 좋았는데 그 부분이 좀 풀려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좋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이 좋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항상 조금 하나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항상 좀 하나가 있는데요. 그 지역 분들도 그런 걱정을 합니다. 어떤 걱정이냐 하면 이거 강원랜드가 지금은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모이는데 정부 정책 관련해 갖고 이거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에 실제로 제주도에 하나 더 내줘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기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만약에 돼버리게 된다라면 굉장히 큰 타격일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은 잠재적인 위협 요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실적 부분들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정도 수준을 별일 없으면 유지는 하겠지만 더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청자님 8%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추가 매수는 하실 이유가 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질 부분들 그런 종목들도 많은데 굳이 이 강원랜드에서 끝을 보려고 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바닥을 찍고 한번 이렇게 조금 반등 나오는 구간이 있으니까요.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이 62평선 자체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평선 같은 경우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이평선 이런 부분들은 저항선으로 작용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강원랜드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이쯤이 저항선이다라고 보시고요. 요거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가격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21,341원 정도에 있는데 내일 되면 또 좀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또 좀 내려오고 계속 조금씩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이 62평선이 위치한 자리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거를 쉽게 뚫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매하지 마시고요. 현재 상태에서 조금 보유하셨다가 62평선 근처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아니고 6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정리하고 나오자 이렇게 해서 명쾌하게 가격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지금 사신 가격하고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이 종목 조금 더 들고 가 보시면서 추이에 맞춰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재관님의 종목 강원랜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LG화학 얼마에 사셨어요? 72만 원에 5%인데요. 아, 가다가 72만 안 가고 원에? 맨날 이래서 어떻게. 아, 72만 원에 5%. 이 종목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어떻게 그냥 가져가야 될지, 좀 네. 더 사야 될지, 그래서.
아, 추가 매수도 열어두고 계시고 아니면은 그냥 홀딩을 해야 될지 네. 뭐 기간이라든지 목표가라든지 이렇게 뭐 설정해 놓으신 게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 거는 없으시고 그냥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거 목표가 궁금하신 것 같고 그러면 이 종목을 왜 골라주셨어요? LG화학 예전에 거래를 해보셨어요? 아니면 뭐 어디서 그 전에 해봤어요. 아, 그 전에 한 2년 전에 해가 좀 수입 많이 봤거든요. 아. 그런데 이거 했는데 예. 좋다 하는데 맨날 안 올라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른지 그때 정말 대단했었잖아요. 네. 아마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 기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잠시만요. 네. 예. LG화학 왠지 예전에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았어요. 지금은 5% 정도 들고 계시고 약간의 손실 구간입니다. 이분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님? 자, 예전하고 달라진 부분이 분명히 있죠. 예전에 우리 시청자님 그때 한 2년 전에 저 매매하셨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LG 화학 내부 사업부로 있었던 때고요. 지금은 그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배터리를 따로 떼내서 다른 회사가 돼버렸죠. 물론 지분은 LG 화학이 갖고 있지만요. 뭐 그 자체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시장의 탄력도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자, 작년이 조금 좀 이 실적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았었는데 요것도 이유가 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이 뭐 거의 뭐 문을 닫아놨었잖아요. 문을 닫아놓고 뭐 어떤 그냥 통제만 이렇게 하던 그런 시기였으니까 우리나라 뭐 화학이나 철강 쪽 이런 쪽들도 거기에 따라서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 화학업체들이 남몰래 좀 웃고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는 좀 고통스러워요, 이게. 중국이 지금 리오프닝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발전을 하는데 석유를 잘 안 쓰고 석탄을 굉장히 많이 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스모그, 황사 뭐 이런 것들이 유독 심한 게 그 석탄 발전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을 보게 되면 사진을 보니까 와, 저기서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공해가 극심해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은 화학업체들한테는 나쁠 게 없죠. 자, 중국이 만약에 발전을 할 때 그나마 공해 물질이 덜 나오는 이 뭐 석유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발전을 많이 한다라면 유가가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 석유화학 화학업종들은 원가를 이게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 화학 쪽 같은 경우는 괜찮은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또 지금 그런 거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양극재 업체들 막 이런 쪽들도 굉장히 2차 전지 소재 쪽 이런 쪽이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 주가가. 근데 이 LG화학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만 LG화학 내부에 이렇게 내재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부들 이런 쪽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부각이 안 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결국은 또 제자리를 찾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뭐 72만 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으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좀 무거운 종목이 LG화학입니다. 자, 지금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자, 여기 76만 원 고점 찍었죠. 지금 이번에도 76만 원 정도 그 고점 찍고 난 다음 좀 밀린 상태인데 요 고점은 여기 이렇게 좀 같은 비슷한 가격대에 있더라도 보시면 저점은 조금씩 높이고 있죠. 저점은 계속 좀 높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위에 막혀 있는 부분들 그 정도까지는 갔다가 밀리고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76만 원 근처, 그러니까 75만 원대 후반 정도 그 정도가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뭐 충분히 기다려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되게 많이 답답하시면 이거는 좀 뚫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75만 원 이상 정도 되면 정리를 하시려면 그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좀 답답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종목들을 제외하고 이 LG화학을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라는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있는 것만 좀 보유하시고요. 75만 원대 중반 정도, 뭐 75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에서 좀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2년 전과 지금이 상당히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답이 좀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거만 끌고 가죠. 예. 잘 대응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LG화학 봤습니다. 그래도 또 지금 제시해 주신 가격이 손실볼 만한 가격은 아니니까요. 이번에도 꼭 수익으로 마무리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에는요, 대체적으로 들고 계신 분들 위주로 봐드리는데 매수 질문을 올려주셔도 됩니다. 게시판에 타이거한님께서요, 신화인터텍을 살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질문 올려주셨는데 이유가 명확합니다. 외국인이 계속 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시대요. 이익률은 좋지는 않은데 외국인이 왜 계속 살까요? 따라서 들어가 봐도 될까요? 해주셨어요. 이 종목 오늘 2.66% 오르면서 3,000원대 초반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화인터텍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자, 뭐 보던 종목은 아닌데요, 제가. 이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는 본지가 꽤 오래된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광학 필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죠. 뭐 실적 부분들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 작년에 보시게 되면 재작년보다 매출도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본다라면 매수해서는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시게 되면 밑에 이 막대 그래프로 돼 있는 거 요게 외국인들 매매 동향입니다. 근데 그렇게 쭉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보시면 파란 게 매도한 거고 저 빨간 게 매수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살 때도 있고 팔 때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쭉 뭐 계속 매수를 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진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매를 하진 않죠. 지금 신화인터텍이 800억 시가총액이 890억 그러니까 1000억이 채 안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뭐 저 글로벌리하게 매매하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기업들 시총 1000억 뭐 미만짜리들 이런 종목들은 거의 안 하는 상황이에요. 뭐 굳이 생각을 해본다라면 뭐 검은 머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회사 기업 시총 규모로 볼 때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계속 뭐 매수하고 매집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뭐 굳이 적자나는 기업 이 기업을 매수를 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다른 종목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외국인 수급이라고 단순히 이렇게 정말 외국인이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일명 이야기하는 검은머리 외국인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종목 자체로 봤을 때도 그다지 굳이 이 종목을 사야 될까?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른 좋은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또 다른 곳에서 수익률을 제고하는 게 더 낫다. 이재필 전문가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타이거한님.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죠. 이렇게 매수 질문도 해결을 해드렸고요. 다음 유튜브에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이민장님께서요. 폐배터리에 세비캠을 들고 계시네요. 한창 뜨거웠었죠. 그런데 이달 초에 사셨나 봐요. 매수하신 가격이 13만 1,000원입니다. 비중 25%. 이 월 초에 뜨거웠던 이유로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지금은 약간 손실 구간이세요. 계속 빠져요 해주셨는데 폐배터리 이쪽 세비캠 그리고 성일하이텍 대체적으로 그렇죠. 이들 종목군들 언제쯤 힘을 낼 수 있을지 이분의 투자 전략도 알려주세요. 이재필 전문가님.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조금 투자 시기를 잘못 맞추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잘 안 보신 분 같기도 합니다. 제가 2월 초에 이 성일하이텍을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핵심 원자재법이 2월에서 3월 달 정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셔서 그 얘기가 나올 때쯤 해서는 팔고 나오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2주 후에 또 똑같은 얘기를 좀 말씀드렸어요. 2월 중순쯤에. 그러고 난 다음에 뭐 3월 초 정도에는 이제 그 부분들이 나올 때가 됐으니까 그거 좀 그 얘기 나오면 그때는 나오기 전에 요즘은 미리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나오기 전에 조금 정리를 하십사는 그런 의견까지 드렸었습니다. 근데 매수하신 게 조금 높은 가격이신 거 보면 뒤늦게 따라가신 것 같아요. 어떤 거든지 거의 그렇습니다. 이 그 전에 주가가 어떤 재료가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전에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오른 상태의 종목들은 그 전에 미리 매수한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있을 거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TV에서도 몇 번 이 성일하이텍을 말씀드리면서 폐배터리 관련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샀겠습니까? 샀을 거예요. 그리고 또 TV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미리 선침해하는 거,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 그런 게 있구나라고 매수를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 이거 좀 있으면 뭐 그런 핵심 원자재법 관련해서 뉴스 나오면 그때쯤에서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때만 노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겠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논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비케인 같은 경우도 좀 아프게 좀 물리신 것 같아요.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또 뭐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이고 해외에 직접 그 본사를 두고 있고 해외 공장도 이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세비케인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보시면 이게 작년 8월 달에 2022년 8월 달에 상장됐습니다. 물론 뭐 성일하이텍도 비슷한 시기에 상장이 됐지만요. 그러면 지금 상장되고 난 다음에 이 주가 흐름 자체가 좀 급등을 했다가 이 급등할 때는 미국의 원자재법 관련된 부분들 나올 때 그때 급등한 거예요. 그랬다가 그 물량을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소화를 했다가 또 이번에 유럽 핵심 원자재법 관련해 갖고 올라왔다가 지금은 밀리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모멘텀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당분간은 좀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나올 거 다 나왔으니까 기껏해야 거기에 조금 보충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뭐 그걸로 이게 주가가 전 고점 이걸 뚫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폐배터리 관련되는 부분들이 뭐 그래도 가끔은 부각이 되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유를 해 보시고 지금 목표가는 뭐 어떤 모멘텀이 발생된다라면 13만 원 근처 정도 여기가 가장 큰 매물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때 보시게 되면 3월 2일 날 저 긴 윗꼬리를 달면서 밀렸고 그 다음에 계속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13만 원 근처 정도 여기가 가장 큰 매물대다라고 보시고요. 일단 뭐 보유해 보시고 13만 원 근처 정도까지 올라온다라면 뭐 그때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 시기가 조금은 아쉽다. 세비캠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단 드렸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내일 금요일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대응 전략 알려주시죠. 이재필 전문가님. 자, 일단 뭐 오늘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죠, 시장이. 그래서 이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오늘 7,7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올라온 부분들도 뭐 이거 순전히 외국인들 선물 매수의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상당히 이렇게 좀 많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좀 뭐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항선으로 작용하던 241 이평선조차도 오늘 상향 돌파를 한 모습이었죠. 근데 이 저항선이 241 이평선만 있는 게 아니라 보시게 되면 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요. 자, 이 60주 이평선, 여기 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이 60주 이평선도 지금 좀 이렇게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긴 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좀 워낙 하락 기울기가 가파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주가를 좀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또 이게 가장 큰 저항선은 2,500포인트. 2,500포인트는 이때 작년 8월 달에 고점을 찍었던 자리, 그 자리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달에도 2,500포인트, 뭐 거기서 좀 살짝 돌파했다 밀렸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2,497포인트를 돌파했다가 1월 말에요. 그랬다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저항선은 이쪽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위쪽으로는 좀 저항받을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 좀 상당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순전히 외국인들 선물 매수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이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 연속해서 외국인들이 좀 어느 정도 규모, 지금 뭐 내일 정도에도 뭐 한 5천억 이상이라든가 뭐 이 정도 만약에 매수가 들어와 준다라면 이 저항선들을 차례로 돌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들 수급을 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자, 일자별로 보시게 되면 뭐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막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뭐 어제는 3천억 정도 매도했었죠. 그리고 그 전날은 6,600억을 샀고, 그 전에는 2,100억 팔고, 그 전에는 7,100억 팔고, 7,800억 팔고, 이런 수급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요게 연속해서 계속 좀 매수가 들어와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 저항선 돌파 여부는 일단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뭐 지수에 그렇게 크게 기대하는 부분들은 조금 선물 수급 동향을 보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도체 섹터들 있죠. 이쪽은 지금 턴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팹리스 업체들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요거 엊그저께 화요일 날 이 투자의 신 그 미니 강의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 요런 게 시스템 반도체 요런 거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죠. 자, 우리나라가 왜 이쪽이 굉장히 약한가 하면요. 대만의 TSMC는 계속해서 그 처음에 기업이 만들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팹리스 업체들하고 계속 같이 갔어요. 계속 뭐 실패를 하면 또 기회를 주고 그래서 지금 대만은 팹리스 생태계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너무 큰 나무 밑에서는 작은 나무들이 이렇게 자랄 수가 없죠. 그 그늘에 가려져서 그런데 삼성전자라는 너무 큰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팹리스 생태계들 이런 부분들이 조성이 안 돼 있는데요. 반도체 클러스터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팹리스 쪽들 이런 쪽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면 팹리스 업체들 이런 것들 신경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월요일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그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 기업인데요. 2대 주주는 LX 세미콘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MPU라고 얘기를 하죠. 인공신경망이죠. 요런 것들을 이용을 해갖고, 차량용 반도체 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DAS용 칩인데, 요게 레벨 3 정도,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칩을, 개발을 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시제품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뭐 굳이 엮자면 AI로도 엮을 수 있을 거고요. MPU를 이용을 해서 만들었으니까 그쪽으로 엮일 거고, 또 자율주행 쪽으로는 당연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근데 뭐 이런 쪽들이 보면 AI나 뭐 자율주행 쪽이 적자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텔레칩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흑자 부분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작년보다 올해가 좋을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칩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매출화가 본격화가 된다라면 내년이나 후년 정도가 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실적들도 어쩌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텔레칩스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이재필 전문가와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사이에 장 마치고 나서 K칩스법 본회의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한 건설특별법도 본회의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또 정책 모멘텀 받을 수 있는 종목 혹은 내일장에서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뉴스 미리미리 좀 찾아보시고요. 저희도 준비해서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오후 편안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